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4월 10일, 21일 총선이 41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정치권 상황 오늘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공천을 놓고는 민주당이 최대 뇌관으로 꼽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끝내 공천하지 않으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교적 조용했던 국민의힘도 이제 민감한 지역구의 공천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이 되는데요. 뉴스와이드 플러스 개혁신당 천하람 최고위원, 조선대 공진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쌍특검 재표결 결과 또 선거구 획정 표결 진행이 됩니다. 저희 방송 진행 중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쌍특검법 재표결 무산 전망이 많았는데 선거구 획정과 함께 타결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통과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묻히는 거냐는 궁금증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한 예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쌍특검법 재의결 문제를 가지고서 약간 이제 민주당이 뭔가 무기를 하나 쥔 것처럼 생각을 해 왔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걸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좀 보수적으로 했죠.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해서 결국 이제 이탈할 수 있는 표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 최근 뭐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이탈표가 있으면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카드의 유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민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 석이라도 좀 더 유리, 이제 특히 이제 전북 지역이 한 석이 살아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상으로 이끄는 데에 지렛대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재의결에서 뭔가 가결될 걸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이제 가결 여부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 지금 참석 의원 수가 얼마나 되느냐. 오전에 얘기로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모든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원내대표가 약간은 좀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모수가 줄어들면 이제 가결에 필요한 수도 이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뭐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근데 이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겠지만 부결이 돼도 이제 또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 네, 뭐 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이제 야당에서는 당연히 선거 이후에 즉각적으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잘했다는 거 당연히 아니죠. 저도 김건희 여사 무슨 뭐 백 받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뭐 하는 건가 싶긴 한데, 이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적으로 일부 저는 좀 소비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에 있어서 크게 쟁점이 될지는 사실은 의문이고, 다만 이제 뭐 앞으로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다른 백을 받는 장면이 뭐 공개가 된다든지 하는 좀 여론을 움직일 만한 변수가 생긴다면은 다시 한번 또 불타오를 수도 있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조국 신당에서는 이제 이름이 조국 혁신당으로 정해졌죠. 여기서는 이제 다음번 국회에 이제 본인 그 조국 혁신당이 들어가게 되면 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특검과 디올백 수수 의혹까지 포함하는 특검법을 이제 재발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아무튼 다음 국회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계속 다뤄질 것 같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 이야기를 이제 좀 전에 교수님이 잠깐 해주셨는데요. 선거구 획정은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비례대표가 원래 47석인데 여기서 한 석을 줄이고 대신에 이제 지역구에서 한 석이 원래 선관위 획정 안에서 한 석 줄어들기로 했던 전북 지역구가 그러니까 10곳에서 한 곳 줄어서 9곳으로 선관위에서는 이제 올렸는데 그것을 복원해서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한 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하나를 늘려준 것인데 민주당에는 분명히 유리해 보입니다. 자, 전남은 또 순천, 분구, 또 영암, 무안, 신안 여기 없애기로 했던 것들이 전부 현행대로 그러니까 21대와 똑같은 상태로 됐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 21 대에도 우리 이제 순천 지역을 이제 약간 이상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이제 특예로 적용을 했던 건데, 딱 한 번에 한해서. 근데 이제 그것을 또다시 특예로 지정하는, 그러니까 예외가 계속 반복되면서 정상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더 문제는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을 더 줄이는 것을 정작 위성 정당을 만들기로 결정한 양대 정당끼리의 합의로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걸 너무 거친 표현을 쓸 수는 없어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좀 무리한 일들을 지금 양대 정당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구 일정 바라보면 좀 아쉬움이 많으셨을 것 아유 같습니다.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양대 정당이 가지고 있는 안전 의석,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언제든지 지역구 의석을 서로 이제 주고받듯이 거래하듯이 늘리고 비례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비례대표 제도를 뭐 언제든지 줄여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사실 굉장히 그냥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야합인 거죠. 근데 야합을 굉장히 공식화해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서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선례를 지금 남기고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천 분구 관련해서도 그런 겁니다. 이게 순천이 이제 여수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전남의 제1도시인데 여수는 가불로 분구가 되어 있고 순천은 일부 이제 순천의 신도시 하나를 떼서 광양에 붙여 놓은 굉장히 기형적인 게리맨더링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지난번에도 순천에서는 굉장히 분통 터져 했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한 번만 딱 하겠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또 한 번 되풀이한다. 심지어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순천 가불 분구가 올라가 있고 거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거 되는 분위기다라고 해서 순천의 현역 국회의원은 분구도 어느 정도 됐고 했으니 내가 불출마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다시 뒤통수를 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순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더 이상 이 더불어민주당 믿을 수 있겠냐. 왜 자꾸 순천한테만 이렇게 가혹한 결과를 자꾸 이렇게 부담시키는 거냐. 참 답답한 저도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기가 불출마 선언의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교수님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민들 그러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상충해서 결국 이제 좀 더 목소리 크고 힘센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병철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순천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발표까지 했는데 이렇게 무산이 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의석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계속 하나하나 이제 줄여가다 보면 앞으로 인제 인구가 이제 도시하고 농촌 간의 불균형이 커질 텐데 매번 이런 식으로 계속 특례를 인정하면서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 양대 정당이 서로서로 합의해 주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왔다가 지금 극적으로 뭐 합의를 했거든요. 이게 인제 근데 양대 정당이 가장 최대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나머지 정당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구조인데 그런 면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둘 뿐인 것은 앞으로 합의불능의 국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거대 여야의 공천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현역 의원들이 많아서일까요? 또 공천 과정이 내내 시끄럽습니다. 뭐 잡음, 갈등 이런 이야기들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 공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잡음 갈등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에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공천을 보면 어제 광주 경선 결과가 두 곳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기존에 세 곳이 발표됐었고 어제 두 곳이 추가로 발표됐는데요. 광주 동남을에서는 안도골 전 기재부 차관, 문재인 정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광산을에서는 민영배 현 국회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고, 자, 지금까지 발표된 광주 지역 지역구 5곳을 보면 좀 특징을 살펴보자면 5곳 중에 4곳에서 현역 의원들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유일하게 광산을의 민영배 의원만 현역 의원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거를 현역 물갈이에 대한 민심이 있다라고 해석을 단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천?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세 곳 발표가 먼저 났을 때 이제 현역 의원들이 다 탈락을 하니까 일단 그 세 곳만으로 얘기를 하자니 이제 현역이 다 물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민영배 의원이 살아나는 걸 보면 또 이게 현역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가 아니라 비명계 또는 막 반명계 의원들이 지금 약간 유권자들 심판받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광주는 이제 예전부터 총선 때 이제 8개의 선거가 사실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일관된 어떤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표출된 것인지 아니면 비명계, 반명계 즉 당대표를 흔드는 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은 해야 되겠으니까 현역 의원들한테 협조를 하시는 건지 뭐 정확하게 지금 아직은 단정지어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나머지 이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서구갑의 송갑석 현역 의원이 비명계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그곳의 결과가 또 전체 광주 판세를 이제 되짚어 보는데 좀 중요한 고비가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전남에서는 이계호 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론조사상 각축을 벌이는 곳으로 나타났던 지역인데 단수 공천을 받아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또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반발도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것이 오늘 재심의가 열렸는데 재심 끝에 나머지 떨어진 예비 후보들 중에 2명을 붙여서 3인 경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 서구갑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여기도 지금 송갑석 현역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이 이제 서로 둘이서 경선을 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도 재심을 거쳐서 박혜자 전 국회의원까지 지금 3인 경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재심 과정에서 재심 뭐 때문에 결과가 바뀌었는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반발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한다는 것도 좀 유권자들 보기에 일관성을 잃어버린 모습 좀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한두 번만 더 나오면은 호떡 공천 느낌이 납니다. 음. 그러니까 지난번 2020년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공천 같은 것들을 봤을 때도 공관위와 최고위가 호흡이 맞지 않아서 특히 뭐 인천의 뭐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 죽였다가 살렸다가 뭐 하는 그런 뭐 국민들 보셨을 때 터무니없는 일들이 나오면서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거냐 해서 지지율 깎아먹는 요인이 됐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까지 이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자꾸 좀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는 거는 이제 최초 결정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계호 의원 경우는 좀 또 이상한 특이한 장면 같은 게 또 나왔어요. 이계호 의원이 어젠가 이재명 대표랑 같이 무슨 헬스장 같은 데를 갈 일이 있었나 보죠. 거기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단수 공천을 받은 걸 보니 저는 친명 후보인가 봅니다."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 폭소를 또 터뜨리고 옆에 있는 다른 의원은 "아 저는 경선을 한 걸 보니 비명인가 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주고받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나온 직후에 이계호 의원의 친명 발언이 무색하게도 또다시 경선으로 전환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그냥 타당이나 중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 경선이라는 것 내지는 공천이라는 것이 웃음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최소화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에 하위 평가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과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명, 2명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또 뭐 최근 2-3일 사이에 굉장히 또 많은 반발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친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컷오프 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을 공천해야 한다. 마치 이것을 어떤 그 전선처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컷오프 됐습니다. 정희진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확산되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비명계 박영순 의원이 탈당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오선 서른 의원도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공정 공천을 지적한 의원이 20명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탈당도 가능합니다. 기폭제는 친문 대표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임 실장은 당의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구 성동구갑으로 돌아가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향후 거취도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습니다. 저의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합류나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커져가는 민주당 내 공천 갈등과 세력을 키워가는 제3신당이 야권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탈락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심 요구. 이제 여기가
뭔가 민주당 이번에 공천 과정이 하나의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뭐 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뭐 구성원들과도 친분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심리적 분당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리적으로 분당이 됐다라고까지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계속 또 기름을 붓고 있죠. 사실상 거의 공천 탈락한 분들을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뭐 경쟁에서 떨어진 분들 뭐 괜히 그런 소리 하시는 거다라고 하고 의총 같은 데서도 전혀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문계라고 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민주당의 리더로 인정 못 하겠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앞으로 한 10여 분 이상은 떨어져 나오는 사실상 친문계의 분화가 곧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전망될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근데 이거 그 임종석 실장이 컷오프 당하는 과정은 좀 궁금한 게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었을까요? 진짜 이 고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일까요? 아니면 이게 뭐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제 쓸모 있는 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자기 자신과 당 사이에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을 끈다고 하는 생각은 뭔가 애초에 이제 임종석 실장을 어딘가에 공천할 생각도 있고 또는 어떤 용도로 쓸 생각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임종석 시장 본인은 본인의 쓸모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지역구를 선점해서 마치 출마할 것처럼 전략 지역구로 정해져 있는 곳에 뛰어들어서 갑자기 움직이셨고 그러니까 이제 대안으로 그럼 이쪽에 출마할 생각 있으시냐라고 물어봤는데 또 거기에는 싫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기 아니면 또 다른 데 어디가 원하시느냐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 상전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좀 이 당과 임종석 실장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은 본인이 일개 당원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나에게 이제 먼저 와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 입장에서는 반대로 무수히 많은 출마 지망자 중에 하나니까 출마하고 싶으면 먼저 와서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누가 위인가 또는 약간 체면 문제로 지금 거의 대립하고 있는 양상인데 당으로서는 뭔가 임종석 실장의 체면을 세워준다거나 또는 입장을 고려해서 양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 자체의 조직 근본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원칙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간을 끈 적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종석 전 실장의 향후 만약에 이제 그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진로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당이 본인을 쓸모없게 현재 이번 선거에서는 쓸모없게 느끼는 것을 받아들이고 뭐 일단은 조용히 뭐 물러나는 거 외에 이제 일단 좋은 그림은 없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강한 결정을 하게 되면 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국 이제 임종석 실장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이른바 친문계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듯이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또 부담을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은 불공정 공천에 반발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또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친문계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명문정당이 아닌 멸문정당이 됐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친명, 친문, 개파간 갈등 앞으로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최 의원님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전면전이 되려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나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정을 많이들 알지만 그러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뭔가 간접적인 시그널이라도 나올 것이냐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분들이 결국은 단체적으로 뭐 한 10명 정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미래에 뭐 집단적으로 입당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무소속 연대를
구체적으로 구축하신다든지 그렇게 낸다라고 하면은 뭐 작은 사이즈의 분당 정도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개별적으로 노이즈만 있다가 뭐 시끄럽기만 하고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긴 악재지만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닌 상태로 영부영 지나가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친명 단수, 비명 경선 뭐 이런 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 공천 파동 이슈가 점점 더 커지면서 불신하는 여론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권자들 이번 공천 결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반발이 좀 오래 지속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전의 선거를 되돌아보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급하면 기차 떠나는 거고 못한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성토는 하지만 일단 이제 열차 가는 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남은 사람 신경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언론도 마찬가지로 지금이야 이제 이게 제일 재미있고 시끄러운 이슈니까 계속 보도를 하지만 곧 다른 재미있는 이슈가 등장하면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양 당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쪽에 있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개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역 이탈을 좀 막기 위해서 공천 속도를 굉장히 늦춰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과정이 늘어지면서 말하자면 소리가 좀 더 이제 길게 들리는 것 같은데 이제 3월 초에 이제 공천이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오늘 특검법 처리가 되고 나면 이제 국민의힘도 속도를 낼 거고 그럼 민주당도 속도 내고 그러면 이제 주목이 이제 관심이 언론의 관심이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만 하자면은 어지간한 거는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뭐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임종석 실장 공천 안 한 거에 크게 아쉬워하고 뭐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감정이입을 하고 그런 거 없을 텐데 제가 되게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라고 보는 건 오히려 박용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들어갔다는 거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약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라이벌 죽이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는데 여기다가 이제 지금 뭐 정봉주 의원하고 내부 경선을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박용진 의원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감점까지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박용진 의원이 탈락하는 결과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무슨 하위 10% 선정이든 룰 세팅이든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스캔들의 규모가 저는 좀 커지게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박용진 의원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고위원님 이거 하나 더 네. 여쭤볼게요. 아까 그 10명 정도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갈 분들도 생겨 나갈 거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 분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제3지대 정당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많겠습니까? 저는 이분들 10분이 공동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거의 100% 새로운 미래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용을 그렇게 짜는 거죠. 친문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 친문 지역구 정당은 새로운 미래로 아예 진용을 짜서 두 세력이 일정 부분 뭐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이런 진용을 공식화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뭔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슈를 만들기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 굉장히 악재인데 그렇게 되면 기호도 밀리고. 근데 한 10명 정도가 입당을 한다 그러면은 기호도 굉장히 쉽게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친문 세력들이 지금 물밑에서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민주당에서 이탈되어 가는 분들은 어디로 가는 게 그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까요? 개인 지역구마다 사정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김영주 부의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국힘에서 공천 안 하고 비워두면서 오시라고 하면 이제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의 경우에 각자의 이제 그 지역구 또는 기반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깊은 분일수록 쉽게 탈당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민주당에 남아 있는 것을 선택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잡음은 상대적으로 덜 들립니다. 그래서 무음 공천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반드시 긍정적인 표현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현역 의원들이 워낙 많이 경선을 통해서 살아남고 공천권을 따내다 보니까 뭐 혁신도 없고 감동도 없고 조용하긴 한데 뭔가 좀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
의석수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현역 불패, 친윤 불패의 흐름 이거 확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최악이죠. 이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너무 죽을 쓰고 있고 안에서 시끄럽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건데요. 한번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21대 국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음. 그분들이 잘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조용해서 좋아 보이지만 이분들의 태반은요. 나경원 의원 쫓아내자고 뭐 그 연판장 돌리시던 분들이고 뭐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어 가지고 뭐 아부하고 그냥 줄서기 바빠하던 그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황교안 대표가 공천을 엉망으로 하면서 대거 양산했던 황교안 퀴즈들이 다시 한번 한동훈 퀴즈가 돼 가지고 국회의원 생명을 연장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조용하다고 해서 이분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공천은 그냥 22대 국회도 참 엉망이겠구나. 그거를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조용한 저는 조용한데 되게 무서운 공포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지만 이제 지난 21대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보다도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뭔가 이제 우리가 꼭 나이가 젊으면 혁신이고 나이가 많으면 혁신이 아닌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여성 비율도 늘리고 이제 좀 더 젊은 사람들도 영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 노력이 지금까지 안 보이는 거죠. 여성 의원 비율도 훨씬 적고 후보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짜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도 이게 이제 약간 살얼음판 위를 걷는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충돌을 피하다 보니까 더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이제 우세 지역에서는 이제 본인들 색깔에 맞는 후보들을 영입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열세 지역, 그러니까 민주당 우세 지역에는 차라리 과거 그쪽 진영에 있었던 분들을 영입하는 형태로 상대 진영의 유권자표를 갈라서 이제 승리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후보 영입 모습을 보입니다. 뭐 아직 이제 성사는 안 됐지만 김영주 부의장이 만약에 이제 입당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고 또 이제 함은경 씨라고 이제 뭐 민주화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을 데려가는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인천 계양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였던 민주당 의원 출신을 영입하는 것도 그렇고 다 약간 굉장히 그러니까 참신한 인물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골라서 이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인재풀이 적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또 나오는 비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나왔던 비판인데요. 영입 인재들, 그러니까 공들여서 영입한 인재들을 결국에는 험지로 내보냈었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번에도 청년 후보들 또 정치 신인분들 이런 분들을 영입 인재로 모셔놓고 결국 이분들이 가는 지역구를 보니 험지, 격전지 이런 데 배치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비교적 쉬운 곳에 있는데 새로운 인물이라고 해서 영입을 해놓고 근데 이분들은 사실상 승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곳에 보내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개혁신당도 하나의 고려 요소일 것이고 오늘 지금 이제 표결이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을 못 쳐내는 거예요. 현역 의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컷오프를 해야 양지에 새로운 인물을 수혈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인데 그걸 마구잡이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컷오프 작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 거의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껏 신인이라고 영입을 했지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 2020년에도 무슨 이름은 되게 거창해요. 뭐 무슨 퓨처 메이커니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새로 오신 젊은 분들을 표현이 그렇지만 좀 학도병처럼 이용해 먹는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게 가고 있다. 기껏 살아남는 젊은 인재들을 보면 뭐 장해찬이나 구자룡이나 이런 분들 보면 아주 친윤 핵심으로서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끌어내는 분들 이런 분들만 예외적으로 살아남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기존에 3선 4선 하셨던 분들이랑 정치적인 스탠스에서 차별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슷한 사람으로 쭉 깔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은 쌍특검 족쇄에 묶여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재표결이 마무리되면 아마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서울 강남권 TK 이른바 아주 우세한 지역들에 대한 공천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여기에 과연 이제 그 대통령의 복심으로 여겨질 법한 분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게 관심 사안인데 그래도 이제 공천 파열음이 지금까지 크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선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하거나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제 당원들이 지지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리고 이 계속해서 이제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좀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꼭 요번에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입각 가능성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에 이제 임명될 가능성 여러 가지들이 열려 있어서 뭐 결국은 이제 무난하게 뭐 공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난한 공천을 예상해 주셨고 이제 정말 노른자위인데 다른 가능성도 보이십니까? 음. 강남 같은 경우에 조금 잡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2020년에 공천을 봐도 좀 강남을 그냥 약간 뭐 이 사람을 줬다가 막 호떡 공천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강남 구민들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서 이제 강남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냐 안 맞냐 뭐 권력과 가까운 사람으로 되냐 스펙이 좋아야 되냐 가지고 또 치열하게 싸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잡음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강남 정도를 제외하고는 TK, PK의 노른자이 지역들은 이미 다 현역이 포함된 경선을 했거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는 뭐 비슷하게 무난하게 그냥 현역들이 거의 다시 다 돌아오는 뭐 컴백홈 그냥 공천이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네. 자, 거대 양당의 공천이 속속 진행되고 민주당의 또 파열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뭐 제3지대에 대한 뉴스는 최근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뭐 오늘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다음 달 3일 일요일이죠. 광주에 와서 광주 지역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한 상태인데요. 자, 제3지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 위원장님 이제 개혁신당에 계시니까 네. 개혁신당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이 이제 뭐 이렇게 합당을 했다가 통합이 파기된 것이 지난주였고 바쁘게 움직이시겠지만 자, 일단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이탈을 하는 현역 의원들의 행보가 제3지대 전체에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민주당 계열 제3지대 정당에는 호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개혁신당에게까지 호재인지는 저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어 다만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계기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좀 뭔가 좀 개혁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경쟁이 펼쳐지면은 3지대 정당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공천도 그렇고 민주당 공천도 그렇고 특히 민주당 공천은 뭔가 시끌벅적하니까 재미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공천은 누가 봐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뭐 개혁신당을 포함한 제3지대에도 나름의 기회가 좀 찾아오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개혁신당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신 것이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안이죠. 이제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다른 곳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이제 묻혔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이삭줍기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이제 받아올 사람이 없다는 뭐 정부의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별로 당의 이제 혁신적인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점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영입 인사들을 발표를 하는데 주목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오 참신하다. 정말 이런 인물이 숨어 있었네. 아 이 사람이 정치에 뛰어드는데 이 당이 데려가다니." 이런 반응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지도 면에서나 어쨌든 욕을 아무리 먹더라도 얼굴이 알려져 있는 기존 정당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차선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개혁신당이 그 차선도 포기하고 최선을 추구할 때 과연 어떤 참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제 기대는 됩니다. 네. 자, 김종인 공관위원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같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 모시고 이제 일을 해 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랄지 아니면 이제 좀
그 당 안의 기류의 변화라든지 좀 이런 것들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김종인 효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3지대 이 과정에서도 그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모심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좀 깎아내릴 때 하는 이제 많은 분들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될 만한 데 와서 숟가락을 얹는 거 아니냐." 이게 본인이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판을 보다가 "이길 만한 데 손을 들어 주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디가 이길 만한지를 또 잘 읽으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개혁신당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신당에 뭔가 어떤 가능성을 보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1 차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언론 주목도 이런 거 뭐 뻔한 얘기니까 넘어가더라도 제가 주목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인데 가장 개혁적이고 패기가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개혁신당에 오면서 저를 포함한 핵심 구성원들이 되게 많이 실수했다라고 느끼는 게 저희가 이름은 개혁신당인데 현실과 굉장히 많은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힘을 얻거나 뭐 덩어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또 저희가 공언한 것만큼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개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충분히 현실적으로 어떤 힘을 득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저는 왔다고 제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셔 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별로 쓸만한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포지션만 잘 잡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개혁적으로 가자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개혁신당이 한 번 더 반성하고 좀 초심을 다잡게 되는 계기로 작동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정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단순히 이제 언론 주목을 이제 끄는 능력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굉장히 잘 던지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이제 정치와 이제 깊이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함몰되거든요, 이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에서 못 벗어나서 이제 본질을 보지 못하거나 큰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항상 냉정함을 잘 유지하고 일상의 그 수많은 소음들에 별로 휘둘리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선거판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문제인지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양당의 각성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개혁신당이 잘 한다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아까도 말씀하신 뭐 볼륨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눈에 띄는 어떤 언론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개혁신당이 지금 뭐 지지율 이런 것도 정체돼 있긴 합니다만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합류나 또 내부적으로 그런 좀 그 다짐들을 새로 하는 상황들에서 뭔가 목표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선을 목표로 하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20석 이상이라고 밝혔었는데 여전히 그 목표는 유효한 것인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뭐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국민들께서 19석을 주셨을 때 저희가 19석이니까 망했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주시는 성적표는 겸허하게 받고 또 그것이 몇 석이 됐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어떤 정치 변화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도 목표에 대해 가지고는 뭐 나름대로 원대하게 교섭단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두에 그 어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협상들을 놓고 보지만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이게 참 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왕이라면 원내에 들어가서 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물적 요건을 갖추고 싶다. 그런 취지로 교섭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교섭단체는 꼭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도 소수 정당들이 함께 연합해서 교섭단체라도 만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양대 정당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타협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어느 정당, 양대 정당 중에 어느 정당도 150석 이상을 얻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이 어느 제3의 정당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합쳐서 150석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석 수 자체가 지금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진짜 저 말씀 공감하는 게 지금 공천하는 이게 공천하는 모습만 봐도 이 지금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과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이유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이 폭주하지 않도록 저는 이번에 21대 국회는 폭주하는 모습들이 양쪽에서 너무 많이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행정부에서든 입법부에서든.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합리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국회가 개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다. 네.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3지대가 출연했던 초창기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 중도층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도 말씀하신 극단의 정치를 하는 여야에 대한 피로감을 갖고 있는 중도층이 분명히 있고 그 중도층이 원하는 정치적인 스탠스가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3지대를 공략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총선 40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렇다면 중도층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궁금합니다. 자, 중도층을 공략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중도층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 지금은 좀 많이 실망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새롭게 등장한 개혁신당이나 뭐 새로운 미래를 포함한 여러 제3지대 정당들이 그다지 국민들께 개혁적인 모습이나 뭔가 어떤 국민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획기적인 모습을 못 보여드렸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긴가민가 하시고 오히려 '아이 뭐 기대해 봤는데 별거 없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래도 총선이 40 여일 남아 있고 또 양당의 공천을 보시면서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막판 2-3 주를 남겨 놓고 저희 개혁신당이나 뭐 다른 3 지대 정당들이 좀 제대로 된 컨셉과 방향성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중도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계시겠죠. 그러니까 중도층은 좀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거철에만 정치에 관심 가지시고 선거가 끝나면 관심을 끄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철에도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고 선거철에만 편의적으로 양장 중에 하나 이제 골라서 찍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념적으로 중도적인 분들, 이렇게 이제 세 층위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념적으로 중도적인 분들은 지금 약간 처음에는 기대를 보였다가 지금 약간 실망해서 관망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대 정당에서 한 번쯤은 그 당을 배신해 본 적 있는 분들이 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최대한 이제 불러서 모으는 것이 이제 이 중도 정당의 관건 이제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대부분 다 이제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승리 가능성들을 생각해야 되고 자기 표가 실제로 의석으로 환산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합리적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그 합리성을 조금 더 이제 가치 지향적인 차원에서 이제 일깨우는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신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창당을 하는데요.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현재로서는 제3지대 세력 중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벤션 효과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민주당 뭐 친명계가 결집하는 현상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당장 이제 비례의석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조국 혁신당이라고 이제 오늘 이름을 했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제3지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1-1 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1-1 정당이 민주당 위성정당이라면 1-2 정당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민주당 위성정당과 이제 경쟁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국 교수를 이렇게 칭찬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컨셉을 아주 잘 잡았습니다. 컨셉을 아주 잘 잡았고 타이밍도 아주 좋았고, 특히 민주당이 위성정당 안에 굳이 진보당이나 여러 시민사회 세력을 넣으면서 '내가 굳이 이분들 뽑아야 되나?' 하는 민주당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과거 열린우리당 느낌으로 조국 신당 뽑을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틈을 좀 명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래서 선거 전략 전술에 아주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컨벤션 효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기에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도 굉장히 높게 나온 적이 있었던 걸 보면 어쨌든 초기에 약간 기대가 투영된 측면은 있을 텐데, 이제 후보자 명단을 보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일단 조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지를 결정했을 때에 갑자기 이제 후보자 리스트에 1번이 누구, 2번이 누구 계속 이제 공개가 되면 자기의 게이지 기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하나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4월 10일까지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요. 자, 남은 기간 이 총선의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음 저는 민주당의 분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파급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의 이제 격전지, 스윙 지역들의 판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틈을 뭐 제3지대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예상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강점이 살아나고 있고 단점이 감춰지고 있습니다. 강점이라고 하면 애시당초 이제 권력에 맞서 싸운 그 이미지, 그러니까 기득권 타파적인 이미지가 지금 의료계와의 강경 대치를 통해서 약간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같은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이제 언론에서 사라지면서 약점이 감추어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강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료계하고의 이 분쟁 문제를 굉장히 수월하게 잘 해결한다면 엄청나게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테고 또 반대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선거 전에 다시 또 언론에 나타나면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인 전국에 조금씩 총선 투표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들이 정치로부터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총선까지 이제 한 달 하고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민심과 함께 가는 정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